2024년 9월의 어느 저녁, 레바논 전역에서 수천 개의 삐삐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슈퍼계산대 앞이나 아이를 낳는 아버지의 허리춤에서 폭발이 일어나 42명이 죽고 3,000명 넘게 다쳤죠. 겨우 8살인 소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32년 동안 조직을 이끌던 수장하산 나스랄라가 88회 폭탄 세례를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후계자마저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온 세상이 떠들었죠. 헤즈볼라는 이제 끝장났다고요. 하지만 2026년 3월 이 조직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리더도 본부도 보급로도 다 끊겼는데 도대체 왜 안 죽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엔 더 기묘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테러 단체인 동시에 레바논 의회 의석을 가진 정당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병원을 짓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복지단체이기도 하죠. 심지어 일개 단체가 한 국가의 정규군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쥐고 정부 허락도 없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세월을 거쳤기에 이런 괴물 같은 조직이 탄생한 걸까요? 오늘 그 뿌리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헤즈볼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흔히 레바논을 뻔한 중동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레바논은 중동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나라로 국가가 공식 인정하고 존중하는 종파만 무려 18개에 달합니다. 대통령은 반드시 기독교도여야 하고 총리는 수니파 무슬림, 국회의장은 시아파 무슬림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부총리는 정교회 신자이고 국방장관은 드루즈파가 맞도록 정해져 있죠. 국회 의석수조차 기독교와 이슬람이 정확히 절반씩 나눠 가집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대통령은 불교 신자만 총리는 개신교 국회의장은 천주교 신자 상상이 가시나요? 이걸 국민협약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안 하면 나라가 찢어지니까 선택한 고육지책입니다. 실제로 이 균형이 깨지자마자 레바논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처참한 내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 왜 이 작은 땅덩어리의 종교가 이렇게 많을까요? 레바논은 고대부터 찬란한 문명지였습니다. 기원전 페니키아라는 이름으로 중동을 호령했고 성경에선 가나안 땅이라 불린 곳입니다. 로마와 세계 패권을 다퉜던 카르타고를 다들 아시죠? 그 카르타고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 출신들입니다. 로마 제국 이후 기독교가 퍼지면서 이집트와 북아프리카가 기독교 영토가 됐고 레바논도 자연스레 기독교를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600년대 이슬람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제국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 지역 대부분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죠. 그런데 레바논 깊은 산속에 숨어 끝까지 기독교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론파 기독교인들입니다. 산세가 워낙 험해서 이슬람 세력도 끝내 삼키지 못했죠. 이집트의 콥트교와 더불어 중동에 남은 가장 오래된 기독교 종파 중 하나입니다.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 서유럽과 접촉하며 로마 가톨릭 아래로 들어갔고 이게 훗날 프랑스가 개입하는 빌미가 됩니다. 물론 깊은 산속엔 기독교인만 숨어든 건 아니었죠. 시아파나 드루즈파, 알라위파 같은 이슬람 소수 종파들도 수니파의 박해를 피해 산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유구한 역사와 끊임없이 바뀐 지배자, 그리고 험준한 산맥이라는 세 박자가 합쳐졌습니다. 손바닥만 한 땅에 18개의 종파가 공존하는 나라가 탄생한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1500년대 레바논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스만은 소수 종파들을 철저히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험한 산악지대를 직접 다스리긴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드루즈파 현지 영주들에게 통치를 맡깁니다. 드루즈파는 이슬람에서 갈라져 나온 소수 종파로 기독교 마론파와는 완전히 다른 집단이었습니다. 오스만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둘을 붙여놓으면 절대 단합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다 19세기 오스만이 쇠퇴하자 프랑스가 끼어듭니다. 명분은 마론파 기독교인 보호였지만 속내는 중동 지역에 자기들의 영향력을 심으려는 야욕이었습니다. 1861년부터 겉으로는 마론파 자치구역이었지만 사실상 프랑스의 보호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오스만이 무너지자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을 칼로 자르듯 나눠 가졌습니다. 영국은 이집트와 이라크, 팔레스타인을, 프랑스는 레바논과 시리아를 챙겼죠. 여기서 프랑스가 결정적인 수를 둡니다. 원래 레바논은 마론파가 사는 작은 산맥 지역뿐이었지만 프랑스가 시리아 땅을 여기저기 떼어다 붙여 덩치를 크게 키웠습니다.
이른바 대레바논의 탄생이죠. 그런데 이 일로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기독교 중심이던 인구 구성이 완전히 뒤섞였습니다. 수많은 시아파 무슬림이 레바논 시민이 된 겁니다. 프랑스의 진짜 속셈은 분할 통치였습니다. 이슬람 인구가 늘어도 마론파와 시아파를 갈라놓으면 기독교 세력이 여전히 제일 큰 종파로 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이런 식으로 마론파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다른 종파들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구도에서 가장 처참하게 소외된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시아파입니다. 인구는 많은데 기댈 곳이 없었죠. 기독교 마론파는 프랑스라는 뒷배가 있었고 이슬람 주류인 수니파는 오스만 시절부터 다져온 기반이 있었습니다. 반면 시아파는 이슬람 안에서도 소수였고 오스만 제국 시절엔 박해까지 받던 처지였죠. 프랑스가 들어왔을 때도 시아파는 마론파에 밀려 얻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게 레바논 시아파란 그저 필요할 때만 잠시 이용해 먹고 버리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딱 그 정도의 존재였을 뿐입니다. 나중에 중요하게 작용하니 이 대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만남의 역사가 훗날 헤즈볼라라는 괴물을 낳는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 중동의 판도가 뒤집힐 때까지 수십 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계속됐죠. 전쟁의 여파로 프랑스 본토가 무너지자 멀리 떨어진 식민지를 움켜쥐고 있을 여력조차 이제는 완전히 바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타서 레바논은 1943년 드디어 독립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18개나 되는 종파가 뒤섞인 이 복잡한 나라를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냐는 겁니다. 결국 종파별로 권력 자리를 좋게 나눠 먹는 기묘한 타협안에 모두가 전격 합의합니다. 이름하여 국민협약이죠. 대통령은 마론파, 총리는 수니파, 그리고 국회의장은 시아파가 번갈아 맡는 복잡한 권력 구조가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이게 과연 공평해 보이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모든 실권을 쥐고 흔들 때 시아파 몫인 국회의장 자리는 사실상 허울만 좋은 명예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부유한 시아파들은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 마론파와 수니파 권력에 기생했지만 대다수 가난한 시아파 주민들의 비참한 밑바닥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독립만 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던 거죠. 레바논 경제가 미친 듯이 성장하고 수도 베이루트가 중동의 8번째 기적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번영을 누릴 때도 가난한 시아파 마을에는 전구 하나 켤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금융허브로 어마어마한 오일 머니가 쏟아져 들어왔지만 시아파 주민들은 그 번영의 달콤한 열매를 단 한 입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무슬림 출산율이 기독교인보다 훨씬 높았음에도 기득권을 쥔 마론파는 인구조사를 절대 실시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원래는 인구 비례로 권력을 공평하게 나누는 법인데 정작 인구는 절대 세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바논은 독립 이후 지금까지 공식적인 인구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UN 회원국입니다. 대체 왜냐고요? 인구를 제대로 세는 순간 무슬림 숫자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이 들통나고 그럼 기존의 권력판을 아예 통째로 다시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기득권층의 처절한 발악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시아파 주민들을 하나로 강하게 묶어줄 상징적인 인물이 마침내 역사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란 출신의 카리스마 넘치는 시아파 성직자 무사 사드르입니다. 조상이 레바논인이었던 그는 1950년대 레바논으로 건너와 시아파 권익 보호 운동에 투신했고 1968년 최초의 시아파 정치 조직을 결성합니다. 드디어 시아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낼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열린 겁니다. 이제야 시아파가 사회적 발판을 좀 마련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거대한 시련의 파도가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 1년 전인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요르단을 처참히 짓밟아버렸죠. 시리아까지 격파당하자 엄청난 수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레바논 국경을 넘어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무슬림 인구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이 상황은 마론파 입장에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970년 요르단에서 강제로 쫓겨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소속 무장대원 수천 명이 레바논 남부로 들이닥쳐 아예 그곳에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 싸우던 자들이었죠. 100번 양보해서 갈 곳 없는 난민들이 유입된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무장군대가 남의 나라 땅에 대놓고 캠프를 차리더니 이스라엘을 상대로 다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평화롭던 레바논 남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처절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땅에 살던 무고한 시아파 주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게릴라 사이에 끼어버린 신세가 된 거죠. 양쪽에서 쏜 눈먼 총알이 시아파 마을로 비오듯 쏟아졌고 이미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들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참혹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그럼 당시 레바논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슬프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한 시아파들이나 모여 사는 동네라며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방치해버렸으니까요. 결국 1973년 무사 알-사드르가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무장하기 시작한 건 비단 시아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자 마론파와 가톨릭, 그리고 정교회 세력들까지 저마다 자신들의 종파를 지키겠다며 앞다투어 민병대를 조직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종파는 오직 내 힘으로만 지켜야 한다는 광기가 사회 전체에 퍼지면서 레바논 전역이 거대한 무장병영으로 변했고 마침내 1975년 무려 15년간 이어질 잔혹한 레바논 내전이 터지고 맙니다. 이 혼란스러운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전격 침공합니다. 남부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거점을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이스라엘군은 멈추지 않고 수도 베이루트 턱 밑까지 거침없이 밀고 올라갔습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처음엔 시아파 주민들이 오히려 침공해온 이스라엘군을 격하게 환영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에게 워낙 시달리며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내 적의 적은 곳, 나의 친구라는 단순한 논리가 이들에게도 작동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아파 마을을 옥죄기 시작했고 억울한 민간인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환영하며 흔들던 손길이 분노에 가득 찬 주먹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란이 은밀하게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호메인이 정권은 전 세계 시아파들에게 자신들의 혁명 정신을 수출하겠다는 원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혼란에 빠진 레바논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분노에 가득 찬 수만 명의 시아파 청년들이 깔려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확실하고 거대한 공공의 적까지 존재했으니까요. 이란 혁명 수비대 요원들이 레바논에 잠입해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막대한 자금과 최신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1982년 이란의 검은 돈과 총으로 무장한 강력한 시아파 민병대가 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늘날의 헤즈볼라입니다. 아랍어로 신의 정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복잡한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헤즈볼라가 탄생한 데는 단순히 한두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옛 오스만 제국의 분열과 프랑스의 가혹한 통치, 그리고 독립 후에도 멈추지 않았던 시아파에 대한 지독한 차별과 멸시가 모두 뒤섞여 있었죠. 인구조사조차 거부한 기득권 세력의 아나무인식 횡포와 해결될 기미 없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늪,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전격 침공까지, 이 모든 악재가 겹겹이 쌓이면서 시아파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장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을 만든 겁니다. 국가가 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때, 그리고 외세가 내 고향 마을을 짓밟고 들어올 때 말입니다. 아무도 곁을 지켜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탄생하게 된 비극적인 배경입니다.
초창기 헤즈볼라는 잔인한 자살 폭탄 테러와 신출귀몰한 게릴라전으로 전 세계에 그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3년 베이루트 미 해병대 막사가 폭파된 사건입니다. 당시 241명의 미군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헤즈볼라와 연계된 조직인 주지키의 소행이었죠. 그들은 단 2명의 자살폭탄 테러범만으로 강대국 미국이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랍 세계 전체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끈질긴 저항 끝에 이스라엘 군대를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력으로 이스라엘군을 굴복시켜 영토 밖으로 몰아낸 것은 아랍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승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승리는 헤즈볼라를 중동 전역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의 진짜 공포스러운 면모는 단순히 그들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잘한다는 사실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와 병원을 직접 세우고 전기를 공급했으며 끊긴 도로까지 다시 닦았습니다. 한마디로 레바논 정부가 벌인 시아파 마을에서 헤즈볼라가 사실상의 정부 노릇을 톡톡히 해낸 셈입니다. 그들은 자체 텔레비전 채널까지 운영하면서 뉴스부터 드라마, 음악방송까지 주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전기도 주지 않았는데 헤즈볼라가 나타나 병원을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까지 세워준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민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헤즈볼라는 여세를 몰아 1992년부터는 제도권 정치인 국회에까지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무장단체이자 합법정당, 그리고 복지기구까지 겸하게 된 것이죠. 사실상 한 나라 안에 2개의 정부가 공존하는 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군사 화력은 레바논 정규군마저 압도할 수준이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무기와 자금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왔고 시리아를 거치는 든든한 보급로까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2006년 이스라엘과 34일간 정면 승부를 벌였으나 이스라엘은 끝내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중동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대등하게 맞서 싸운 최초의 무장 세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은 급변합니다. 헤즈볼라는 일개 민병대 수준을 넘어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군사 조직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2011년 이웃 나라 시리아에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아사드 정권을 돕기 위해 직접 군대를 파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란에서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시아파 벨트라는 무기 공급로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길이 끊긴다면 헤즈볼라는 더 이상 이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넘어 중동 전역의 갈등 속에 깊숙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던 2023년 10월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대사건이 터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전격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즉시 하마스와 손을 잡겠다고 선언하며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서 이스라엘군과 충돌했습니다. 국경에서의 이 위험한 싸움은 거의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이스라엘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머사드는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호출기 5,000대의 미리 폭발물을 설치해 유통했습니다. 배터리 내부에는 30에서 60g의 PTM 폭약이 숨겨져 있었는데 전문가가 기기를 분해해도 전혀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아주 정교했습니다. 게다가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2 손으로 버튼을 꾹 눌러야 했기에 폭발 순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2 손과 얼굴을 형체도 없이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무전기까지 연쇄 폭발하며 이틀 만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에는 무려 32년간 헤즈볼라를 지탱해온 수장 나스랄라마저 이스라엘의 폭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뒤를 이은 후임자마저 불과 며칠 만에 같은 운명을 맞이했고 이로써 헤즈볼라의 핵심 지도부는 한순간에 괴멸 상태에 빠졌습니다. 1달 넘게 이어진 극심한 혼란 속에서 오랫동안 2인자 자리를 지켜온 에네임 게이셈이 마침내 새로운 수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는 1982년 창설 당시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로 33년간 부사무총장을 역임한 베테랑입니다.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에 못 이겨 11월에 휴전이 성사되긴 했지만 사실상 허울뿐인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요 전략 요충지 5곳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주둔시켰으며 양측이 맺은 합의안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2025년 레바논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헤즈볼라를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무기고 진입과 80% 무장 해제를 명령했으나 수장 NAMK쌤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2025년 7월과 8월에도 그는 똑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버텼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결코 먼저 무기를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까지 무너지면서 이란으로부터 공급받던 핵심 무기 수송로가 완전히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지도자를 잃고 무기는 빼앗겼으며 보급로까지 막혀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제 헤즈볼라가 정말 끝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내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지자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미국은 대규모 함대를 이란 근해로 급파했고 중동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고조되었습니다. 드디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합동공습을 전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순식간에 폭격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발표했습니다. 헤즈볼라를 탄생시키고 40년 넘게 자금과 무기를 지원해온 거물급 후원자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에 대한 헤즈볼라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격렬했습니다. 네임케이셈은 즉각 보복을 선언했고 하메네이가 사망한 다음 날인 3월 2일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과 드론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다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헤즈볼라가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FPV 드론이라는 신무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의 자랑인 메르카바 전차를 격파했습니다. 또한 수도 텔아비브를 향한 미사일 공격으로 상대의 방공망까지 마비시켰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2개 사단 이상의 대규모 병력을 레바논 남부로 진격시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3월 중순 현재 레바논 내 사망자는 687명이며 부상자는 1774명을 넘어서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레바논 정부는 공식적으로 헤즈볼라의 모든 군사행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저지할 물리적인 힘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가가 영토 안에서 무장단체가 멋대로 벌이는 전쟁조차 통제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레바논이 처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제 잠시 거리를 두고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헤즈볼라의 역사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모순 그 자체입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패배한 집단이 무장하고 그 무력이 정치 권력이 되고 다시 그 권력이 전쟁을 부르는 지독한 악순환이죠. 실제로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레바논 국민의 55%는 헤즈볼라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나스랄라가 사망했을 때 기독교 지역에서는 축제까지 열렸을 정도였죠. 그럼에도 시아파 사이에서는 여전히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라가 약해지면 외세가 침범하고 그들은 반드시 내부의 분열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이용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틈은 결국 같은 나라 국민끼리 서로 총을 겨누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레바논은 그런 비극이 42년째 이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헤즈볼라는 2006년의 패배 속에서도 그리고 2024년 지도부가 몰살당한 뒤에도 살아남았습니다. 42년 전 세워진 이 조직은 리더와 본부, 보급로를 모두 잃고도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왜 죽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레바논의 종파 갈등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적대적 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아 주민들이 자국 내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상 헤즈볼라 같은 존재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헤즈볼라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증상일 뿐입니다.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앓고 있는 고질병의 증상 말이죠. 형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름 역시 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뽑으려면
레바논이라는 나라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오늘 밤도 남부 레바논 어딘가에선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죠.